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제 여름이 정말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덥습니다. 밤에 잠 못 자는 밤도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고. 예, 저는 엊그제 밤이 그랬는데 너무 더워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나이 탓이라고. 덥습니다 요즘. 네, 매우 더운 여름에 기분이 좀 여러분들. 좋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월요일이고 그럼 월, 화, 수, 목, 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와. 오늘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앞으로 5일 연속 쉼 없이 언더스탠딩이 여러분들 찾아가니까. 요즘 저희가 주말에도 쉬질 않기 때문에 네. 주말에도 봐야 됩니다. 참, 이거 참. 네, 항상 잊지 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저희가 유료화 안 하고. 선형 크리에이티브. 요거 PPT 만들 때 아, 네. 우리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디 우리 저 좀 큰데 기자들이 하는 PPT가 영 별로야. 그래서 한번 맡겨서 전문가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보여줄까 합니다. 지성 INC 시계도 예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게 말한다고 부탁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STO라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금융위의 이수영 과장님 나오셔서 토큰 증권. 토큰 증권 네, 그거 한번 배운 토큰 증권은 우리가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느냐 이제 한번 하여튼 법은 일단 만들어졌고 네. 예. 그래서 각 업계에서 이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큰 증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가요.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코인이랑 주식을 합쳐놓고 섞어놓은 거 그냥 이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긴 한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건지 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뭘 준비하고 있고 그럼 시장이 열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려고 그러게요. 그래서 펀디안트의 김창수 대표님 모셨는데 이분이 요 업계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준비하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증권사 이런 데 가서 강의도 쭉 하시고 속속들이 제일 잘하는 그렇습니다. 분이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모시기로 또 했어요. 모셨습니다. 사실 요거 뭐 그냥 이게 뭐 중성미자 같은 거면 몰라도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돈 될 것 같거든 이게. 그래서 일단 시장이 열린다니까 뭔지는 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벌 때는 같이 벌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펀디안트의 김창수 대표님 모셔서 STO 토큰 증권 이야기를 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렇습니다. 쫙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왔네요. 아이고. 네, 자 농담 따먹기 하고 있었습니다. 펀디안트의 김창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펀디안트의 김창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STO 토큰 증권을 한다고 하니까 채팅창에서 벌써 그 코인이냐? 예, 코인입니다.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코인이기도 아니, 코인이랑 합니다. 좀 다릅니까? STO는 네. 원래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증권형 토큰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2월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토큰 증권이라고 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ST라고 불러야 합니다. ST. 예. O 아니에요? O는 STO IPO 아니에요? 할 때 빠졌습니다. 오죠? 예, IPO에 온데 오퍼링에 온데요. 그게 빠졌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서 그게 이제 증권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증권으로 표기가 하기로 된 겁니다. 토큰 증권이라고 말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처럼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자본시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겠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서 인정하는 현물은 주식, 금, 현금밖에 없거든요. 주식, 금, 현금. 현금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다루는 뭐 토큰, 코인 이런 거는 현물이 아닙니다. 아직 국내에서는요. 그냥 가상 자산이죠. 말 그렇죠. 그대로. 가상 자산이죠. 근데 네. 이제 ST 우리나라에서 이제 ST라고 불러야 되는 토큰 증권은 이제 증권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자본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명백한 이제 현물이 되는 거죠. 증권이다. 네. 결국은 증권은 증권인데 네. 증권화된 토큰이다. 그러니까 토큰인데 증권이다. 예를 좀 거죠. 들어보죠. 예를. 예를 들게 되면 이게 되게 많은데요. 네. 그 토큰 증권과 일반 증권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네. 예, 그렇게 되면 토큰 증권은 일단은 일반 증권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되거나 비정형화되거나 물질이거나 물질이 아니거나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모든 것이 다 분할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일반적인 증권은 주식으로 IPO를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지난 시간의 히스토리를 갖고 상장을 하잖아요. 지난 2, 3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통해 갖고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네. 어떤 일정 기술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정 재무적으로 높다거나 이런 뭐 합격점이나 퀄러파이가 돼야 자본시장 안으로 유가증권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네. 이제 특권 증권은 그거보다 조금 다른 건 미래에 벌어질 어떤 자산이나 형태를 가지고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자산이요? 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건데 선박금융이 있습니다. 선박금융은 우리나라에 뭐 150여 개 관한 선박사가 있는데 선박의 금융을 하는 회사는 굉장히 한적정입니다. 근데 선박에 돈을 넣어서 이게 투자가 잘 돼서 배를 잘 지어서 이 배가 출항을 잘 해서 어떤 용도 그게 뭐 어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송업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를 다 맞추고 그 맞춘 거에 대한 수익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토큰 증권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요, 일단 이 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어떤 데이터에 통해서 응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의 쓰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하겠는데 그럼 기존에 이제 뭐 많이 하던 회사들이 있죠. KDB 인프라 같은 경우가 이제 선박 투자에 가장 리딩을 하는 회사인데 네. 그런 회사는 사실은 일반인이 투자를 하기가 힘들죠. 기관에 일반인이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ST 토큰 증권화하면은 거기서 만드는 어떤 한 아이템 KDB 증권에서 되는 어떤 선박사 전체가 아니라요. 그 아이템에 한해서만 증권화해서 분리하여 상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혁신금융서비스에서 발셀 스탠다드라는 회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과 일반 증권의 가장 큰 차이는 유동성과 뭐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증권은 지금 이제 저희 나라를 제외하고요. 증권은 이제 뭐 8시 반에 장이 시작, 저희 나라의 예를 들자면 8시 반에 장이 시작해서 9시에 본장 들어가고 3시 반에 장 끝나고 장에 4시에 끝났는데 ST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ST지만 STO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365일 24시간 마켓이 막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일단 다릅니다. 저희가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일단은 3.5배 정도 더 유동성이 많다라고 보죠. 일반 주식보다는요.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아직은 그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증권은 증권인데 뭔가 이거는 ST는 현물이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또 선박을 쪼개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그동안에 있었던 무슨 음악 저작권이라든가 뭐 소라든가 네. 뭐 등등등 부동산이라든가 네. 등등등을 쪼개서 이제 그거를 증권화 시켜가지고 맞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네, 그런 맞습니다. 건데. 회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증권하고 비교를 하기 전에요. 네. 이제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자산하고 비교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요.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가상의 자산이잖아요. 예. 근데 ST는 토큰이지만 실물 자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상자산과 STO의 차이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러면 가상자산은 뭐 백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백서상에서 이게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여기 쓰일 것이고 저기 쓰일 것이고 일단 실물 자산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코인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어디에 쓰임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걸 저희는 이제 뭐 유틸리티 토큰,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는데 STO에 사용되는 ST, 이 시큐리티 토큰은 실물 자산을 기본으로 뭐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선박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회사의 한 파생 상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그러면- 법인가요? 뭐 법이라기보다는요. 이 ST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럼 네. 모든 현물은 다 ST로 발행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난 뭐 2%가 입은 이 옷이야. 뭐 이런 거 하여튼 현물만 있으면 다 그게 ST로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유동에 대한 발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ST는 이런 거죠. 지금 이프로님이 입고 계시는 옷을 ST화 하겠다. 그럼 이제 이프로님의 인지도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 예전에 잠깐 유행을 했던 NFT라고 뭐 유명했던 그런 거하고 약간 붙게 되는데요. 예.
실물 자산이 있고 그 실물 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해가지고 그게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발행 기준이 있겠죠. 그 예. 발행 기준에 적합하면 어떤 실물 자산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네. 그게 돈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투자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면 이게 증권시장으로 예를 들자면 IPO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기관 공모하고 일반 공모하고 이제 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다고 다 따상치고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 상품에 대해서 이 ST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ST도 뭐 투자자들 대중한테 뭐 똑같이 작용을 하겠죠. 주식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을 쪼개서 ST로 만들었다. 그럼 지금 이미 부동산 각종 뭐라 그러죠? 리츠도 있고요. 리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거와 리츠와 그러면 부동산을 쪼개서 한 ST는 뭐가 다릅니까? 일단 리츠하고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리츠는요, 일단은 리츠업에 대한 영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국토부에다요. 그리고 이제 상품이 개발이 또 되면 그 상품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IPO 절차를 똑같이 걸쳐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유가증권시장으로 데뷔를 합니다. 예. 그 시간이 짧지가 않죠. 그리고 걸쳐야 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ST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절차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 뭐 이지스 네오벨르나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펀드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치는데 이 부동산이 펀드들이 갖고 있는 건 펀드 만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팔아야죠.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유동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STO 발행하는 회사와 증권사와 얘기를 해서 이 뭐 에셋의 이 부동산 에셋의 밸류에이션은 이만큼이다. 그랬을 때 이거를 뭐 전체를 다 팔 수도 있고 리츠하고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안 팔고 30% 40%는 남겨놓고 또 팔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판다는 말은 ST로 만들어서 발행을 해갖고 유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각 투자네요. 그렇죠. 투자하는 조각 분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혁신금융 서비스 안에서 ST를 이제 조각 투자 서비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리츠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은 훨씬 신속하고요. 절차가 간편하고요. 그리고 많은 에셋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상품들이 에셋화돼서 리츠 시장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지금 필요한데 이거 다 하려면 2년 걸려요. 근데 절차가 왜 복잡해요? 뭔가를 따지고 심사하고 부실한 자산이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생략한다는 건 부실한 자산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저희는 신금융이잖아요. 신금융은 사업 초기에 항상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예를 들었을 때 부동산 자산을 ST로 했을 때 어떤 스탠다드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부동산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엔터업계에서 ST를 굉장히 주목을 하거든요. 뭐 이런 걸 좀 그렇지만 이제 뭐 리딩하는 엔터업계가 있고 이제 중소형사가 있고 소형사가 있다고 치면 대형사들은 펀딩에 문제가 없죠. 근데 예.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아이돌도 제작을 할 수가 이럴 때 이제 중형사부터는 이제 돈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요런 회사들은 이 자본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혹시 영화를 제작하고 아니면 아이돌 그룹을 키울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또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거 찍으면 대박이 나요. 뭐 이런 감독의 이런 작가의 이런 네. 배우가 네. 거기에 이런 편성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ST를 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돈 우리 돈으로 갖고서, 하면 예, 되니까. 잘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잘 안 되는 작품을 갖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ST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퀄리파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행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 발행에 대한 기준을 갖고 이렇게 발행을 해, 이 회사가 발행을 해, 아니면 이 회사가 유통을 해, 그랬을 때 그 어느 성적들을 주기 시작하겠죠, 투자자가. 아, 저 발행사에서 나오는 상품은 좋아. 저 발행사 건물은 좋아.
뭐 아니면 저발 행사에 나오는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거는 투자성이 있어 네. 라고 봤을 때 그 시장이 계속 가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코넥스 예를 많이 드는데요. 코넥스가 지금으로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코넥스가 생기고 지금 내년에 디지털 증권업이라고 새로운 증권업이 11년, 12년 만에 우리나라에 생기는 건데 코넥스가 10년 동안 총 유동액이 지금 뭐 유치를 했다는 금액이 2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넥스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구조들을 또 한 번씩 봐야 되잖아요. 코넥스는 그렇게 돌아갔는데 코스닥은 왜 그럴 거고 그럼 또 코스피는 또 왜 그럴 거고 이거는 어차피 시장에 들어가고 투자자들의 겪음을 한번 겪어서 어떤 부침이 벌어지고 나야 되는 상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지금 당장은 뭐 그러면 뭐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네. 초창기에는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발행 기준이라는 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네, 지금 금융위에서 올해 2월에 예. 디지털 증권업 ST를 진행을 하겠다라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나왔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고요. 예탁 결제원은 ST에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KRX가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KRX가 직접 ST 시장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원래 증권업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디지털 증권업 ST가 내년에 시행이 된다 그러는데 시행 시기가 좀 당겨는 질 것 같은데 그 당겨지는 속도하고 뭐 정부에서 법을 지정을 하는 속도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전 예를 또 들어야 되는데 P2P가 예전에 한때 막 또 성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P2P가 성행하고 P2P 금융. 그렇죠. 네, P2P 금융이 돈 꿔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P2P 금융이 성행을 하고 나서 사고가 생기고 나서 온투법이 생겼거든요. 온라인 네. 금융에 대한 투자법이 생겼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요번은 P2P하고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이미 뭐 혁신금융 서비스가 2, 3년 전부터 나왔고요. 샌드박스가요. 뭐 지자체에서도 부산시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ST에 관한 걸 냈었고요. 서울에서도 물론 많이 했고요. 또 금융위가 참여를 했고 금감원도 들어와 있고 이런 걸 봐서 P2P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사업의 속도와 이제 법을 지정을 하는 속도에는 간극이 있다. 아직은 나오긴 나올 건데 아직은 안 나왔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가 현실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서울시내 모든 빌딩이 다 ST로 발행돼서 조각조각 팔리고 거래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상장을 했다 쳐도 네. 투자자들한테 매력을 남기는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상품들은 한계가 있을 물론 테니까요. 그렇죠. 네, 뭐 하려고 하면 다 되죠. 그렇죠. 거래소 네. 코스닥 상장되는 모든 종목들이 다 뜨겁게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자산 말고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투자 대상 뭐 그것도 됩니까? 예를 들면 저 허허벌판을 사서 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큰 돈 챙기는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그게 꼭 이렇게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에 유명 운동 선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박태환 선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태환 선수는 대한민국이 다 알고 세계 수영 시장이 다 아는 어떤 퀄리파이가 된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태환 선수가 후계를 양성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스포츠 경기는 어쨌든 순위가 나오잖아요.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순위가 나오잖아요. 박태환 선수가 후임을 양성을 하는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예. 뭐 그냥 박태환 아카데미라고 예를 들게요. 예. 이거를 세팅을 해서 후임을 계속 키워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거 자체도 ST화가 되거든요. 아 미래 프로젝트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300피트라는 회사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영유아의 체육 같은 경우는 순위를 나타내서 올림픽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거나 프로가 돼서 어떤 돈벌이가 되는 것도 있고 네. 요즘은 또 해외 유명 사립대학교 들에 입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미래에 이 친구가 워낙 능력 있는 선수였으니 이 친구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런 선수들을 키웠을 때 이 선수들이 성과를 낸다면 성과를 네. 내는 기준은 여러 가지겠죠. 네. 성과를 낸다면 그 수익형 증권은 움직이겠죠. 토큰은. 그렇겠죠. 예. 당연히. 이제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미래를 보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우리나라 펫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반려동물. 네, 반려동물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하는데 이 반려동물을 가지고도 하는 회사들이 되게 지금 많이 늘었는데 지금 그 중에 뭐 페타버스라는 선두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펫이랑 같이 살 수 있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 시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주거 시설에는 펫하고 같이 반려동물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기정화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숙박시설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딱 이렇게 정해진 그리고 엔터업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아이돌을 만드는데 아직 아이돌이 데뷔를 안 한 거죠. 네. 근데 데뷔하기 전에 클 것 같아. 그렇죠. 될 것 같아. 이 연습생들한테 일단 ST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을 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육성해서 데뷔를 해서 대박이 터지든 안 터지든 어떤 그 아이돌의 시스템을 가는데 작은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뭐 그럼요. 10억, 예. 20억 해서 드는 돈이 네. 아닌데 이게 뭐 다 뭐 무슨 SM이나 무슨 하이브나 이런 대형 기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부담이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런 아이돌 자체에도 그런 펀딩을 시행을 해서 각각 멤버들이 그 펀딩 내에서 이제 그 펀딩을 받은 자본을 갖고 트레이딩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이 된 후에 데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수익금이 그게 또 그 ST의 수익이 되는 거죠. 크라우딩 펀드랑 그럼 좀 약간 비슷한 네, 느낌이에요. 클라우딩 펀딩하고도 비슷한 구조인데요. 지금 예.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펀딩이 보통 이제 물건이나 이런 예. 거에 제작 단계에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뭐 리테일에 사용되는 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가전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냥 정말 단기적으로 자, 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 티셔츠 저 되게 괜찮은데 500장 찍을 거예요. 500장 찍으려면 돈이 이만큼 들고 이거 500장 찍으면 수익이 이만큼 나요. 그런데 클라우드 펀딩 들어오신 분은 이거 원래 10,000원인데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시는 분은 8,000원이에요. 지금 이런 구조가 국내에는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하나 더 위라고 보셔야 되는 게 이 발행된 토큰 자체가 주식처럼 변동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포츠 선수가 나가서 잘 되면 가격이 오르고. 근데 또 이게 휴먼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그 친구가 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토큰은 상패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토큰 자체가 움직이는 게 있고요. ST는 상장도 상장이지만 상패도 쉽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상패가 해산이라고 하는 말도 맞을 텐데요. 나쁜 뜻으로 상패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도달을 해서 약속한 수익이 났을 때는 그 ST는 소멸됩니다. 이걸 저희는 이제 상패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호텔을 져요. 이 호텔을 지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이 호텔을 져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 호텔을 다 짓고 나면 저 부동산 펀드에서 이 호텔을 뜰 거예요. 왜냐면 이런 좋은 시설에 이걸 했었으니까. 그럼 그 회사가 떠가면은 그냥 그 펀드는 청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수익 청산하고. 그렇죠. 수익 청산하고선 마감 치는 거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뭐 미술품 조각 투자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지금 몇 년 동안 지난 2, 3년 동안 국내 미술계가 엄청나게 호황이었는데 그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몇 작가분들이 있어요. 예. 뭐 이베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작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작가분들 그림도 조각 투자를 해갖고 그림을 구입을 하죠. 그런데 그 조각 투자를 하는 발행사 입장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면 셀링을 하겠죠. 셀링을 하고 나면 그림하고 그 그림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이 되면 투자금 다 나눠갖고 그 펀드는 현물이 끝나겠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현물이 현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면 넘어가면. 예, 그러면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는 상패라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일 확률이 더 많지만 이거는 약속한 상패가 벌어지면서 수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ST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류의 사업을 하면 내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속 편하긴 하나 맞습니다. 뭐 리스크도 있고 돈도 없고 하니 주로 친구를 꼬시거나 맞습니다. 표현 뭐 장난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면 뭐 무슨 투자 설명회 뭐 이렇게 해서 하거나 그런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펀드를 아무나 막 돈을 모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지인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뭐 패밀리 앤 프렌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FNF라 그래서 예. 이런 걸 하는데 초기 자금을 대줘라. 그럼 내가 뭐 이거 열심히 해서 잘해보겠다. 뭐 이런 거 많죠. 네. 근데 이런 걸 맞는데 이거를 이제 제도권으로 갖고 가가지고 이거를 뭐 나 이런 거 하려 그러는데 해주세요. 돈을 모아주세요. 그러면 보통 뭐 벤처 캐피탈을 찾는다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식의 수순이 네.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ST가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특색 있는 ST 발행 회사들이 생기고 나면은 그리고 유통사들도 증권사들도 처음에는 많은 상품을 다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주특기로 돌아가겠죠. 어떤 증권사는 부동산 ST만 해. 예. 어떤 증권사는 또 미술품만 해. 이제 주특기가 가려질 테니까요. 그리고 또 백화점처럼 다 하는 또 증권사도 생길 있겠고요. 수도 있겠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입장에선 사모와 공모 자체의 벽이 좀 허물어질 수 있다. 저희가 2년 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본시장법 안에서 일반 사모하고 기관 사모를 이제 엄격히 나눠서 예. 일반 사모는 요것만 해. 기관 사모는 요것만 해. 그랬는데 ST화 된다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투자를 못 하던 곳들 있잖아요. 기관들. 기관 투자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펀드들 아니면 큰 기관들의 상품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이 안 되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현물을 소유만 한다면 그게 ST화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 곳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펀드들이 꼭 기존의 펀드나 증권사나 여러 뭐 자산운용사 뭐 이런 걸 뭐 사모펀드들요 이런 것들이 굳이 처음 살 때만 ST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갖고 있는 에셋을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에 뭐 부동산 펀드에서 이 건물을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LP들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투자금을 빼줘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년이 지나면 더 큰 돈을 벌 것 같거든요. 그럼 ST화해서 자기네들이 ST화를 한다고 해서 이걸 100% 다 열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네 투자자들에게 그렇죠. 또 나눠주고 예. 만기 연장 해버릴 수 그렇죠. 있다는 만기 거죠. 연장을 하는 상품으로 해서 운용사가 그 건물이던 그 에셋을 더 소유한 다음에 운용사의 수익을 어쩌면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장점을 보자면 예. 수많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자금을 조달하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이디어와 능력과 추진력이 있으면 돈을 모으기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 하려면 아빠가 부자이거나 친구가 부자이거나 아니면 어디 상장할 만한 규모가 되거나 뭐 이래야 크거나 되는데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 세일링만 하면 쉽게 자금을 모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노는 돈이 없이 계속 돌아야지 나라 경제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반대로 생각하면 온갖 사기가 횡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네요. 우후죽순. 네. 맞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제가 뭐 신금융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발행사와 유통사의 포지션의 문제가 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자산을 ST화해서 얼마나 신빙성 있게 유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ST 마켓 자체가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기존의 신금융들이 확 떴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느냐가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려고 금융위가 신금융임에도 뭐 그 전까지는 항상 이제 저희 나라는 좀 뭐 이런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를 한번 잃어야지 외양간을 고치잖아요. 그렇죠. 뭐 네. 큰 수익의 뭐 기관들이 사실은 저희 나라는 뭐 기관들이 몇 조를 날렸다고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100만 원씩 1000명, 10,000명 이러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정부에서 시장 자체를 안정화한 상품을 내고 싶어서 금융위도 참여를 하고 금감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도 참여를 하고 예탁결제원도 들어오고 지금 예. 이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왜 지금 기존의 가상자산도 네. 제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장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고 예를 들면 거래소가 게다가 상장도 시켜주고 그래서 뒷돈 받아서 뭐 상장도 해주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 ST는 상장을 하려면 어디에 상장해요? 거래소가 있어요? 그 질문인가요? 아니요 상장을 누가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장 심사를 누가 해요? 상장 심사를 누가 합니까?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ST를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은 세 군데입니다. 증권사, 유통하시는 거 예, 증권사. 증권사. 사고 팔고 하는 그쵸, 공간장, 유통이죠. 예. 거래소, 증권사,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
지금 있는- 빗썸 그걸 등등. 그렇죠. 그걸 이제 바스프 사업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그거는 뒤에 은행 끼고 실명계좌 없는데도 다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그거에 대한 것까지는 디테일은 안 알겠습니다.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예. 바스프 사업자 중에 실명 계좌가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많으니까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상장 증권 플랫폼입니다. 음. 뭐 예를 들자면 뭐 흔히 아는 38 증권 예. 플러스 서울 비상장 이쪽에 디지털 증권업이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이 디지털 증권업을 취득한 요 새 회사들이 새 사업군의 회사들이 유통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래를 할수 있어요? 네, 예. 유통이죠. 그리고 발행사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조각 투자는 지금은 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샌드박스를 받으면 그 샌드박스 안에서 현재는 발행 유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증권업이 되면 샌드박스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샌드박스가 잘 엑시스를 한 거니까요. 샌드박스라는 건 여기서만 해 너희들 위험한 거야 그렇죠. 라는 건데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위험한 거를 잘했으니 이제 그래, 대중한테 열겠다 이거죠.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중한테 열어야 되니까 발행은 여기서 하고 유통은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비상장 증권 플랫폼에서 해. 그럼 이제 발행사의 역할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발행하고의 유통 업무를 샌드박스를 가진 회사들이 하는데요. 예. 디지털 증권업이 생기고 나면 이제 그게 깨지겠죠. 예. 그래서 발행사도 발행사 면허라는 게 발급이 될 예정인데 발행사도 네, 아까 발행사라는 게 그 프로젝트죠. 그렇죠.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주체들이 발행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 같아. 발행사를 대행해주는 발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발행사를 대행해주는 발행사라는 표현보다는요, 발행사가 지금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법이 계속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거는 2023년 네. 7월에 기준으로 7월 첫째 주 오늘 월요일에 그럼 당연하지 그럼 아, 예. 2025년 것도 맞춰달라고 왜냐면 하겠어요 저희가. 이게 워낙 자주 바뀌어서 네. 저도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왜 이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예, 그건 이해돼요. 네. 일단 발행사는 이제 좋은 아이템을 찾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블록체인화해서 이 블록체인화 된 좋은 아이템의 뭐 숫자적인 어떤 재무적인 경제적인 걸 다 따지고 또 어떤 IT 기술력을 더해서 블록체인화해서 그걸 유통사에 넘기게 되죠. 그럼 유통사는 그걸 유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행사는 이 펀디안토도 앞으로 발행사가를 네. 준비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고 펀디안트 같은 혹은 어떤 발행사 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회사를 네. 찾아가요. 네. 그래서 내 거 발행해줘. 네.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 거고 네. 그게 발행될지 안 될지를 심사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행사에서 온갖 사기가 아주 그냥 흥행. 아직은 왜 그러냐면 온갖 사기가 아니 아주. 왜 그러냐면 아직 거기까지 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발행사의 면허를 발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발행사가 상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발행사가 상장 심사를 할지 유통사가 상장 심사를 할지 발행사 유통사 둘 다 상장 심사를 할지 아직 정확하지가 예, 않아요. 그 내용이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그러면 사실입니다. 언더스탠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실제로도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출연하신 이 채널. 네. 앞으로 저희가 여기 한 10억쯤 투자해서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 똑같은 건 하나 하고 싶어요. 네. 돈 필요하고 돈 잘 벌면 꽤 잘 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 팔기는 싫어요. 네, 네. 아주 좀 불안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10억쯤 한 모아보려면 ST를 발행해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럴 때 저희가 발행사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이건 우리는 그냥 너희들은 그냥 꿈동산이고 이렇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뢰사. 의뢰사죠. 의뢰사죠. 발행 아까 의뢰사. 말씀드린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이거 이제 다 아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네. 뭐 회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들어도 알만한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편하니까. 저희 회사 조금 예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 이런 거죠. 맞아요. 3프로TV가 STO를 할 거예요. 네. 근데 3프로TV가 STO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자금을 모아갖고 회사를 네. 키우자 이거잖아요. Yes. 그런데 3프로TV가 발행업 면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발행사에 가서 네. 발행사는 3프로TV의 수익성을 먼저 따지겠죠.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네.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다 따지겠죠. 예. 그러고 3프로TV의 뭐 토큰 가치를 일단 한번 매겨 보겠죠.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을 네. 때리겠죠. 똑같네, IPO 하는 거랑.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걸 IT와 블록체인화하는 작업을 하겠죠. 왜 예.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증권사들은 지금 우리나라 ST는 프라이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증권사들이 자기네 코인을 만들어서 자기네한테밖에 상장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상장을 하면 네. 삼성전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권사 창구에서 다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곳에 거래되어 있고 그렇죠. 증권사들은 거기에 물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ST는 그렇지가 않아요. ST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유통을 한다. 치면 미래에셋 증권에서만 유통이 됩니다. 거래가 미래에셋 됩니다. MTS 요걸 깔아야만 그걸 살 수 뭐 있는 거죠. MTS를 쓸지 미래에셋에서 다른 플랫폼을 만들지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게 신한금융투자 신금투증권에서 만약에 유통이 된다. 네. 이건 신금투에서만 유통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각각이 아까 말씀드린 유통의 자격은 디지털 증권업이라는 거를 내년에 신설되니 그걸 취득해야 하는 거고 그 신청해서? 취득하는 그렇죠. 자격은 그게 보니까 ST의 거래소가 될 텐데 요즘 토큰 거래소 맞습니다. 코인 ST 거래소가 거래소처럼 그러니까 디지털 증권업이라는 게 ST 거래소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존 증권사이거나 기존 증권사나 가상자산 거래소이거나 기존 거래소이거나 아니면 비상장증권 플랫폼이거나 기존 비상장증권 플랫폼이거나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기존인데요. 이 바스프라는 가상자산 면허도 네. 지금 약 30여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실명 계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증권업이라 그래서 뭐 증권업을 선물만 하는 증권사도 있고 증권사 자체가 모든 MTS, HTS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증권업을 취득할 때는 취득할 것 같고 뭐 이거는 우리 회사랑 결이 달라. 우리는 원래 부동산 IB가 전문인 증권사야. 그러니까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럼 이제 그런 데는 안 할 거고. 자, 그런데 보통은 이상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꿈이 있어요. 우리 거 한번 그 ST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른바 발행사라고 하는 어떤 곳이 심사도 하고 밸류에이션도 하고 하겠으나 그거 심사를 하고 밸류에이션 해봤더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발행사는 직원들 월급 뭘로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건데요. 예. 그런 그러니까 3프로TV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품을 예. 계속 어떻게 뭐 어프로치하는 발행사는 네. 회사 자체가 영위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기존 업체들이 IPO를 할 때 상장을 할 때 주관사라고 하는 증권사가 맞습니다. 있고 네. 그게 한국거래소에 거래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ST의 구조에서는 주관사가 발행사고 거래소가 유통사인데 요즘 돌아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관사가 하는 일들이 그냥 될 만한 기업들 찍어다가 자꾸 상장하고 상장시켜서 많이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는데 일단은 많이 상장시켜야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우리가 찍었다 하면 우리가 주관사인 데는 무조건 2배는 오릅니다라는 그런 뭔가를 스토리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이 기존 증권사도 그냥 다 자격 될 만한 데는 다 모아서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ST를 하는 발행사가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꼭.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거는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는 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걸 과연 비즈니스로 그렇게 될 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의견이 다른 게요. 기존에 국내 증권사가 굉장히 많다고 치고요. 국내 네. 증권사가 많은데 그 증권사가 전부 다 IPO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증권사가 많고 그 안에서 IPO 업무를 하지만 그 IPO 업무를 하는 증권사에도 쏠림 현상이라는 건 있거든요. 대형 IPO를 주로 주관을 하는 증권사들이 있고요. 네. 중형 IPO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IPO라는 게 상장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블록딜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안에서 증권사가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발행사의 뒷단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해야 되는데 상장하는 회사가 증권사를 고른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IPO를 하는 회사를 찾아갈 때 어떤 IPO를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대충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A라는 증권사에 가서 상장한다 그랬더니 A가 야 니네 밸류에이션이 1,000억이야. 근데 저쪽을 갔더니 아니야 니네 밸류에이션이 1,300억이야. 이러지 않거든요. 일단 상장을 할 때 증권의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 스탠다드를 놓고 상장을 조금 빨리 할 수 있어 늦게 할 수 있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른 거지만 상장을 놓고 봤을 때 이쪽에선 밸류에이션을 세게 주고 이쪽에선 밸류에이션을 약하게 주는 격차가 그렇게 클 수가 없다라고 봐요. ST도 똑같아요. ST도 사업적으로 봤을 때 신승명이고 처음 시작하니까 우죽순 리스팅을 하겠죠. 예. 상장을 막 하겠죠. 네네. 그런데 그럴 것 같습니다. 상장을 막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저희는 ST가 안정된 마켓에서 ST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ST가 시작하는 마켓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가 다 프라이빗을 갖고 여기에 상장하면 여기밖에 못 가요. 그럼 국내 증권사 그냥 5개만 얘기를 할래도 이 5개가 ST 할래요? 그러면 5개 회사가 몇 가지의 회사가 있어야지 리스팅이 되겠어요. 최소 50개는 있어야 된다고 치면 250개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칠게요. ST예요. 한 증권사마다 다 한 증권사에 50개씩만 해도 왜냐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쉐어가 안 되잖아요. 멀티로 상장이 그렇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됐을 때 이 250개 5개에 50개씩 올라간다고 쳐도 이 250개 중에 우열이 나와요. 좋은 거, 나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상장 시장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ST는 미래의 걸 땡겨와서 상장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 봐야 돼요. 이 건물이 진짜 다 올라가서 팔리는지, 이 미술품의 가치가 그때는 어떨지, 이 소가 안전하게 잘 자랄지, 알겠어요. 그때 광우병은 알겠어요. 없을지 늘 잘해야 되기 예. 때문에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관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그런 회사들은 누가 심사해서 올려주고 말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맞습니다. 답이었는데 그때 지금은 거래소가 하나고 그 함부로 거래소에 그 올 수 없게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의 상장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ST는 거래소도 여럿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손잡고 가는 발행사도 여럿인데 거래소는 많이 상장시켜야 수수료도 받고 하니까. 맞죠. 하니까 맞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맞죠. 상장 심사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깐깐하게 상장 심사를 해서 물 관리를 한들 많은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대로 그 고객들이 몰리니 우리도 무조건 많은 코인을 상장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다 상장 심사를 안 하고 심지어는 뒷돈 받고 상장을 하는데 그거는 한 2018년도부터 네. 2020년도까지의 일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뭐 금융당국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죠. 가상자산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른 거죠. 어피트가 하루에 뭐 10몇 조씩 돌리고 유가증권 3개 유가증권 시장에 하루에 돌리는 유동액보다 어피트가 컸던 날도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뭐 소를 읽고 외약간을 거치던 어떻게 되던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있고 나서 지금은 유동액이 뭐 훅 줄어서 하루에 뭐 2조 정도, 1조 몇천억 정도로 네, 떨어졌거든요. 예. 마켓이라는 게 신금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 올라갔다가 부침이 한번 생기죠. 확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그렇죠. 확 떨어지고 어느 적정선으로 올라가면서 박스가 나오겠죠. ST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혼란은 있을 네.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해외 사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외는 안정적인 해외 사례를 네네. 얘기를 하자면 예. 가장 국내가 뭐 따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는 일본의 ST 마켓입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ST 마켓이 뭐 이미 데뷔를 해갖고 안정적으로 자금 모집 다 되고 엑시트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요. 예. 일본은 지금 뭐 SBI 홀딩스 같은 증권사도 예. 회사채를 토큰해갖고 ST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회사채를? 네, 회사채를 했고요. 그리고 뭐 미즈호뱅크도 보통주하고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다 됐고요.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e스포츠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SBI 홀딩스의 e스포츠라는 자회사도 자금 조달을 위해서 보통주로 STO로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이나 뭐 미쓰이 스미모토 신탁은행도 부동산하고 신용카드 채권을 STO화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시장 자체가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상품을 그러네요. STO화해서 안정적으로 마켓에서 이제 안정화가 된 게 일본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르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어느 한계점으로 올라가서 아까 말한 부침이 있고 떨어지고 뭐 큰 호황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나가면 이제 안정권을 들 텐데 관련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안정권이 좀 빨리 오고 확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이게 확 올라갔다 확 떨어져 갖고 밑으로 그럼 가버리는 것보다. 일본은 현재는 좀 그 현물 자산이 ST를 하는 현물 자산이 말씀하셨던 회사채라든가 좀 비교적 좀 누가 봐도 그냥 안정적인 그런 그 물건들 중심으로 ST가 이루어집니까? 일본은
회사채 중심이라고 보는 게 더 나아요. 회사채. 네, 그러니까 금융권의 회사채 중심 아니면 부동산 신탁 회사가 발행을 해요. 그냥 이런 게 낫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미국은 이제 잡스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가 스타트업인 회사들이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상장 수준에는 아직 상장 수준은 안 돼요. 나스닥에 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 회사가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일전 자금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SEC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STO를 발행을 해서 예. 자기네들을 기술력이나 상품성을 담보로 해서 STO를 발행해서 이미 다 모객이 됐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뭐 회사채도 좋고 뭐 회사도 좋고 그렇지만 현물에 아마 더 치중을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죠. 건물이라든지 예. 미술품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도 있고요. 선박도 있고요. 어떤 뭐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실물이 있어야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믿고 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신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기업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기업이 자금을 모객을 할 때 뭐 다 큰 기업이 아니잖아요. 작은 기업이 자금 모객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기술력 갖고 저거 할래요. 네. 이렇게 ST도 어느 페이지를 지나가면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국내는 지금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조각투자의 그런 뭐 혁신금융 서비스 자체가 현물, 실물 실물 자산이 있는 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팔로우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마이크로한 레벨까지 유동화를 할수 시킬 있습니다. 수 있는 그 말입니다. 장치니까 네. 이게 잘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경제 한데 활성화가 되겠죠. 투자 근데 활성화가 되고. 이런저런 걱정도 많이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런 의심 저런 불안이 있으면 네. 야 ST 하지마 야 지금까지 안 하고도 우리나라 반반년 역사가 뭐 큰 문제 있었냐 네.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뭐 좀 더 잘해보고 잠자는 자금과 자금 필요한 그 뭔가 의욕 있는 이들이 서로 합쳐져야 뭔가가 돼도 되는 거니까 이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배관시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2% 가상자산을 싫어하는 2% 입장에서 이 정도 멘트 나왔으면 아니 제가 코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코인도 예를 들면 열심히 야쿠르트를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배달해서 이렇게 해서 벌겠습니다. 코인이면 why not?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코인이라고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래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돈이 간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쓰임이 있는 코인들을 유틸리티 코인,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예. 이프로님 말씀하시는 네. 이거에서 이거 잘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뭐 실물에 준하는 어떤 쓰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다못해 이거 하면은 뭐 어디 가서 할인이라도 되고 아니면 영화라도 볼 수 있고 진짜 어떤 쓰임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크립토라고 불리는 가상 자산 자체를 가상으로 보기 때문에 현물이 없기 때문에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권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뭐 얼라이언스를 꾸리기도 하고 뭐 신금투 같은 경우는 신금투가 직접 혁신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요. 예. 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나 금융권에서는 이게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블랙락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에서도 블랙락에서도 이제 뭐 현물 ETF 신청했다가 안 됐는데 현물 ETF 그러니까 가상 자산이죠. 비트코인 ETF 신청했다 이번에 안 됐는데 블랙락 회장도 ST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켓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상 자산도 뭐 액티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선물이 ETF 시장에 들어오고 한 2, 3년 동안 부침이 있다가 현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은 철저하게 SEC에서 증권성 여부를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신금융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금융업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들이 한계에 온 것 같고 은행권들은 이제 너무 예대 이자 수익에다 기대를 해야 되는데 비이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품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고 예. 증권사도 뭐 본질은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여러 루트를 찾다가
지금 뭐 메이저 증권사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거의 다 블록체인 TF팀을 갖춰갖고 ST를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ST가 증권으로 하여튼 금융 당국에서는 정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말은 ST를 가지고 만약에 뭔가 뭐 주가 조작이 있다거나 뭔가 하여튼 장난을 쳤어요. 그러면 지금 증권을 처벌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이 됩니까? 가상자산은 약간 그게 좀 사각지대 있었고 좀 애매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STO라고 안 부르고 ST라고 불러야 되고 증권형 토큰 발행인데 STO는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인데 우리나라는 토큰 증권이라고 불러서 자본시장법 안으로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면 자본시장법 안에서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 건데 기존의 크립토들 가상자산은 뭐 형사에 준해서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 사기, 횡령, 배임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정말 뭐 크면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될 수 있는 잣대를 찾아봤는데 예. ST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정확하게 자본시장법 안으로 집어넣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증권으로 해야 국내에서 취급하는 현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처벌을 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 안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소의 조각 투자를 하면 예전에. 좋습니다. 네. 했다가 이제 사기건이 발행했었어요. 돼지도 있었고요. 예전에 많았죠. 소, 돼지. 예. 그러니까 이 돈으로 소를 사서 길러서 팔면 남습니다인데 맞습니다. 이 돈으로 소를 그걸 한다고 하고 실제로 소를 사는지 맞습니다. 그냥 소고기를 자기가 먹고 다니는지 맞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개는 저 땅 허허벌판 밀고 빌라 지어서 팔면 수익 남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실제로 기관 투자가가 투자를 하려면 오케이 내가 투자할게. 그 대신 자, 땅 살 때마다 계약서 갖고 와. 그럼 그 계약서에 얼마 찍혀 있는 그 돈만 매번 준다.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을 거야? 그럼 기초공사는 견적서 가져와. 그럼 기초공사하는 비용만 준다. 기초공사 다 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벽돌 사와. 벽돌 살 돈만 줄게.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지 않으면 중간에 그냥 그 돈 가지고 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ST라고 하는 것도 심사도 안 하는데 그거 사후 관리도 안 하면 그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 누가 안 합니까? 그거?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네. 이게 그 아까 그 지금 발행에 대한 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올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증권사가 유통을 하라 그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소라고 칠게요. 그냥 P2P에다 해갖고 나 이거 소 살 거예요. 소들이 잘 자라면요. 지금 100만 원인데 크면 250만 원이 돼요. 네. 그러면은 150%를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이랬는데 네. 지금은 거꾸로 그걸 얘기를 하자면 발행사에서 한번 퀄러파이를 해야 되고요. 네. 증권업을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도 퀄러파이를 한번 해야 돼요. 이 상품에 대해서요. 그렇게 되면 공시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요. 금융기관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처리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업입니다. 자산운용업, 내가 자산운용사인데 내가 자산운용업을 걸어야 되느냐, 증권업을 걸어야 되느냐, 뭐 이런 업들을 걸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업을 걸어야 되고 라이센스를? 라이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 증권업을 만들어서 디지털 증권업에 갖고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세게 하겠다. 어떤 공시를 통하거나 어떤 뭐 매년 저희가 이제 뭐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심사를 보자 매년 뭐 회계감사를 하잖아요. 예. 이제 이런 그런 주다는 것들은 자본시장법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 같고요. 뭐 이거를 ST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우후죽순 이 아이디어를 갖고 막 다 찍어낸다 쳐도 발행사에서 한번 걸을 거고요. 그러면 발행사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발행사 대표랑 친구라고 쳐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 증권사에서 또 한번 거르겠죠. 이거는 퀄러파이가 두 단계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 거르는 법에 대한 내용이 아직 발표가 안 됐다라는 얘기지 예. 이걸 그냥 갖고 와갖고 다 상장할 수는 없는 거고 이래서 상장이 되고 나면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건 디지털 증권업이 되거든요. 그럼 디지털 증권업에 맞는 어떤 뭐 회계 감사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공시에 대한 의무가 붙는다든지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언제부터 됩니까? 그럼 언제부터 ST라는 게 그러면 딱 진짜 상장이 돼서 내가 그럼 난
이 부동산 ST에 한번 투자해 볼까?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올해 2월에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는 내년에 디지털 증권업을 신설을 해갖고 디지털 증권업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기존의 조각 투자자들, 조각 투자의 규제 샌드박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업무를 뮤직하우니 뭐 뮤직하우도 있죠. 가장 대표적이고 뭐 가장 규모가 큰 게 뮤직하우 같은 회사죠. 뮤직하우도 있고 여러 뭐 아까 말한 바이셀 스탠다드도 예. 있고 뭐 대신증권이 인수한 카사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뭐 테사라는 회사도 있고 아트앤가이드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조각 투자에 관련된 금융 혁신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예. 그 회사들은 지금 서비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KRX가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게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뭐 요 정도 안에 나와요. 그렇게 되면 혁신금융 서비스를 6월달, 7월달에 한국거래소가 신청을 했다면 올해 안에 뭐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ST 거래소로 뭐 그게 ST를 무슨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거래소가 ST를 우리가 거래하겠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거를 뭐 밝히지는 않고 그냥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 네. 이게 지금 나온 글쎄요. 팩트고. 예. 신기하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예탁결제원도 그렇고 중국가기관인데 중국가기관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거 자체가 이번 신금융은 기존에 달았던 뭐 P2P라든지 뭐 크라우드라든지 요랑 좀 다르지 않을까 차원이. 야, 아니 근데 KRX에서 거래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식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하잖아요. 하듯이. 네. 그러니까 ST도 한국거래소로 상장시켜서 그게 그걸 하면 안 옆 돼요? 동네 빌딩이든 소를 키우는 거든 그걸 하고 그럼 저 상장시키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너 해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KRX에서 심사를 하든 뭐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뭐 얼마 밸류에이션 하면 그거를 기존 증권사가 하니까 그걸 KRX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되면 네. 사업이 커질까요? 왜요?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네, 왜냐면 이건 뭐 100%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예. 증권사 지금 국내에 있는 수십 개의 증권사는 어쨌든 KRX와 거래를 한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거래를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상장사들도 어쨌든 증권사를 통해서 KRX에 상장을 그러니까 기업들도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장 자체를 ST 자체를 KRX가 갖고 있다 그러면 KRX가 굳이 이거 키울까요? 지금 하는 일만 해도 바빠 아하. 죽겠는데. 그리고 이거를 하면 KRX에 얼마나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뭐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RX가 이거를 하면 다른 증권사들이 뭐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증권사들이 근데 증권사들도 증권사 라이센스를 걸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견제가 되는 건 하겠지만 그 견제가 시장의 발전성이나 방향성이 있는 견제인지 그러네. 아니면 그냥 야 이거 우리가 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아니면 야 니네는 이거보다 증권업이 먼저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증권업에 영향을 줄래? 뭐 암암리에 여러 액션들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 예. 저는 KRX가 들어온 마켓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그래서 이거 언제 하냐? 예. 이거 언제 하냐는 디지털 증권업은 내년에 생긴다라고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나왔고요. 지금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은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으로 조각 투자할 거예요. 네. 우리는 미술품으로 할 거예요.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래 어디 너희 한번 해봐.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디지털 증권업이 되면 여러 회사들이 여러 아이템을 혁신금융 서비스 없이 접근할 수 있죠. 그렇게 보편화되어 그러면 있죠. 지금 여의도에 있는 잘 나가는 자산운용사들이 혁신금융 서비스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에셋을 유동화하기 위해서 하게 어떤 되겠죠. 펀드 만기를 하기 위해서 내놓죠.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가장 뭐가 매력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 생각에 가장 매력이 있는 건 투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엄청난 정보력과 예. 큰 자금을 갖고 자기 분야에서 선점을 한 에셋들이 있잖아요. 그런 에셋들에 일반인들은 접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에셋들을 꺼내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의 유동화를 위해서요. 그랬을 때 투자자들은 뭐 훨씬 좋은 가이드라인을 갖겠죠. 알겠습니다. 야, 근데 그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겠다고 손든 건 아닐 거고 거래소가 신청했다는 건 금융당국이 너도 해. 야 우리 계획이 이런 거니까 너 빨리 가서 신청해 빨리.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서 지금 이 바닥에
원래 안과는 좀 다른 새로운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있다 같다.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민간 기업처럼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하지만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래소도 사랑합니다. 증권사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약하면 ST 시장에서는 한국 거래소의 일을 증권사들이 하는 거고 지금 증권- 증권사들이 또 할 수 있는 거죠. 증권사가 하는 일을 한국 거래소도 할 수 있는 거죠. 펀디안트 같은 회사들이 하는 저희도 거네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ST 시장의 증권사 같은 역할을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그렇죠. 걸로 네. 시작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펀디안트가. 유통을 제외한 발행 업무를 하겠다가 정확한 거죠. 유통은 유통만 해야 되고 발행사는 발행만 해야 된대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찍세.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유통 발행을 하나로 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걱정을 하는 건 가상자산거래소가 지금 맞죠. 딱 그거죠. 그냥 내가 돈 찍어서 내가 증권사에서 막 돌리면 이게 100개 찍기로 해놓고 150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뒤에서 더 많이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 잘한 것 위험이 같아요.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라고 유통 발행을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계적인 흐름에는 굉장히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유통 유통 발행이 발행을 거의 통일화돼 안 있습니다. 됩니다 그거.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은 예. 금융 건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금융 건전성을 위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유통 발행을 분리하는 게 저희는 지금 분리가 돼 있죠. 국내는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증권사 그놈들을 어떻게 믿어? 분리해야지라는 컨셉이 맞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조금 그런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라고 하면 야 그들이 다 알아서 라이센스도 있고 하는 애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요라고 하는 두 논리는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똑같잖아요. 그거는 증권사들이 상장 IPO 업무를 보는데 네. 뭐 기술력을 가진 뭐 테슬라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장에도 옵션들이 있잖아요. 딱 어떤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갖고 니네 2년 동안 상장하는 기업의 매출은 이만큼 나와야 돼. 영업이익은 이만큼 나와야 돼. 매출 이만큼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면은 뭐 펄은 몇 배야. 50배 곱해, 뭐 10배 곱해, 15배 곱해. 그래갖고 모든 회사가 똑같은 조건으로 상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이해됐습니다. 제가 ST와 관련해서 예.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 도저히 끝까지 아는 분이 없어서 네. 지난번에는 아예 그냥 금융위 국장님을 모셨고 네, 네, 네. 그래서 좀 배웠고 그죠? 오늘은 펀디한테 김창수 대표님을 모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김장수 대표님이 진짜 끝까지 아시네요. 저희는 가장 이제 잘하는 실무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큼 이제 내 사업이 되니까 그렇죠. 진짜 치열하게 해외 공부하거든요. 사회도 스터디를 많이 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요. 해외 투자를 안 하면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아니 김장수 대표님이 원래 모건 스탠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 돈이 될 거다 생각하고 지금 아니 돼야지. 그리고 이게 뛰어드신 아까도 건데. 얘기했지만 아예 이것저것 불안하고 귀찮고 위험하면 안 하면 제 속편한데 맞습니다. 그게 쇠국 정책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서양배 왔다 갔다 하니까 저놈들이 필시 위험한 놈들이고 지들한테 득대니까 왔다 갔다 하지 우리 보러 왔겠냐? 네. 문 닫아 하면 우리도 손해 보는 거라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데 이것저것 걱정거리들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그냥 해라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뭐 난리는 날 것 같은데 일단 하자 저거 뭐 하는 분위기다야 그런 반응들도 꽤 있고 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왕 시작한 거 예, 잘 사업도 잘 해보시고 또 이게 좀 변화가 있으면 또 와서 설명 좀.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펀디한테의 김창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뭐 퇴근길 올라가겠습니다. 라이브로 이어가겠고요. 저는 이 ST 시장이 빨리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여기 와서 놀면 차라리 낫겠어. 알겠습니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